얘들아 96쪽을 보면 이게 올해 수능에 나왔던 고전 시간인데요. 그 고전 시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선생님 띄워놓은 게 96쪽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거든? 그러면 여러분 뭐랑 비교를 한번 해보냐면 99쪽에 있는 내용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 얘들아. 99쪽을 보시고 요거랑 비교를 한번 해봐. 99쪽. 자, 얘들아 99쪽에 두 번째 줄부터 여러분 두 번째 줄부터 여러분 13번째 줄 있지? 이게 지금 수능이랑 이렇게 연계가 된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줄, 13번째 줄까지의 내용하고 이거하고 여러분 비교를 하면 달라진 게 딱 있어. 얘들아 뭐가 달라져? 딱 눈에 띄는 게 딱 달라지는 게 있어. 한자. 얘들 한자를 수능에서 안 써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안녕. 한자를 표기하지 않는다. 얘들아 99쪽 보면 돼. 자, 한자를 표기하지 않는다는 거는 얘들아 어떤 게 있냐면 오히려 더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런 사실은 한자를 모르면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해석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지 문맥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해석이 얘들아 좀 더 난도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이 문맥상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문맥상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이제 수능을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얘들아 한자가 표기가 안 돼 있어도 그냥 해석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시험에 낼 게 별로 없어서 일동작류가만 애들 공부를 많이 시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애들은 이 부분은 사실은 안 읽고 문제를 풀었어. 맨 앞부분을 보고서 아 이게 무슨 장면이구나 그럼 안 읽고 뒷부분만 읽고 문제를 푼 거지. 그래서 어차피 애들은 다 내용을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까지 선생님이 좀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자, 한자를 표기하지 않는다는 거랑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순 우리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얘들아 지금 우리말이나 아니면 여러분 풀어서 표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로 지금 현대어로 표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간혹 여러분 고전 시가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여전히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전 시가에서 여러분 보편적으로 쓰이는 여러분 일반적인 어휘 이거는 그대로 사용을 한다. 여러분 우리 고쳐 이거 혹시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 얘들아? 고쳐 기억 안 나? 얘들아 다시 다시라는 뜻이었거든. 이렇게 얘들아 좀 자주 나오는 애들은 여러분 좀 기억을 해줄 필요는 있어. 그럼 선생님이 얘들아 요건 좀 기억해줘라고 하는 것들은 좀 기억을 해주자.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해석에서 정확도를 높이는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으니까 해석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볼 거야. 자,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줄 한번 96쪽으로 이제 가볼게. 99쪽 비교해봤으니까 96쪽으로 한번 가보자. 자, 여러분 96쪽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얘들아 일동작류가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여러분 얘는 6년 전에 수능에 나왔던 지문이야. 그러면 수능에 나왔던 지문이고 여러분 원래 또 나왔잖아. 고전 시간은 얘들아 한 4년 5년만 해도 주기별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할 때 고전 시간의 내용들을 꼼꼼히 봐야 돼. 그럼 이거 내가 어디서 봤던 내용인데?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일동작류가는 얘들아 이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얘랑 비슷한 내용의 작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비슷한 내용들이 또 나왔을 때 여러분이 배경지식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일동작류가가 기출에 나왔던 지문이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여러분 일동작류가는 일본으로 여러분 사신이 떠나면서 여러분 부른 노래야. 그러면 여러분 일본으로 사신이 가는 그 과정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그러면 여러분 일본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일본에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까지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겠지. 그래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다시 조선으로. 자, 그런데 이 작품이 쓰여졌던 시기는 여러분 임진왜란 이후예요. 그러면 임진왜란 이후에
여러분 일본으로 갔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일본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조선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얘들아? 반감이 엄청 심해.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작가는 일본을 얘들아 그냥 쌍욕해. 개되지도 못한 놈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서 막 표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이 임진왜란 이후니까 그 일본에 대한 반감을 여러분이 잘 찾아줘야 돼. 일본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줘야 돼. 96쪽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일동장려가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무조건 얘들아 세 장면밖에 없어요. 첫 번째 출발 장면. 여러분 이 선생님이 세 개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미 수능에 그런 내용들만 나왔거든. 그래서 여러분 출발 장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대마도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대마도로 도착을 했을 때 거기서 바라보는 일본 사람들의 모습, 일본의 풍경.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오사카로 가는 과정. 그러면 여러분 오사카로 가는 과정은 오사카 옆에 교토가 있으니까 교토가 얘네들의 수도였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그 왕을 아련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요 세 개가 거의 대부분 시험에 나와. 그래서 올해는 어느 부분이 나왔는지 한번 봐봐 얘들아. 자, 여러분 장풍 한자가 안 나왔지만 풍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냥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러면 바람에 돛을 달고 육선을 함께 떠나. 여러분 이 선자 여러분 꼭 기억해줘야지. 한자 안 나왔지만 선이라고 하는 글자랑 주라고 하는 글자는 여러분 뭘 의미하고 있는 글자야? 배죠. 그래서 배주자에 배선자를 쓰고 있는 거라서 배가 함께 떠나. 그래서 여러분 한자가 안 나오면 문맥상의 의미로 찾아야 돼. 아니면 수능 특강에 나왔던 내용들을 꼼꼼히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좀 기억을 해. 사면과 군악 소리에 해산이 진동하니. 그럼 여러분 여기 사면과 군악 소리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사면은 여러분 현악기들을 얘기하는 거고 군악도 얘들아 군대 악기들이 다 소리를 내면서 해산을 진동한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무리 소리가 크다고 해서 산이 진동을 해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과장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랄 것이다. 이러면 정말 물고기가 놀라 얘들아 이 소리에? 아니죠. 이것도 과장법을 계속 쓰고 있는 거야. 그치? 자, 해구를 얼른 나서서 자, 여러분 배를 타서 해구를 나섰대. 한자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문맥상으로 해석을 해봐. 배는 어디다 세워 얘들아? 항구에. 그렇지. 그러면 바다 항구를 얼른 나서서 오륙도를 뒤지우고. 그럼 여러분 자 일본으로 가는 과정이잖아. 그러면 어디서 출발을 해야 일본에 가기 편해 얘들아? 부산.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 오륙도는 여러분 부산에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부산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문맥상의 의미로 생각을 해보는 거지. 부산을 뒤로 하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아득하여. 자, 여러분 고국을 딱 돌아봤는데 야색이 아득하대요. 이러면 한자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야자가 이런 시간 밤야자야. 맞아. 그러면 일단 밤이 깊어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지. 자, 밤이 깊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연의 각진 포에. 여러분 연에는 바다를 얘기할 거고 여러분 포는 포구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러면 바다 포구의 불빛 두어 점이 구름밖에 보일 것만 같구나. 그러면 여러분 배를 딱 뒤돌아서 곡을 봤더니 뭐만 보이는 거야? 불빛 두 개만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제 출발 장면까지 여러분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수능이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나오는 출발 장면이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내 방에 누워있어서 내 신세를 생각을 했더니 가뜩이나 심란하대. 왜? 어딜 가니까? 왜 심란해? 일본 가니까. 일본에 대한 그 반일 감정이 너무 심하니까 일본에 내가 왜 가야 돼? 내가 이 나이 들어가지고 왜 가고 있어? 이렇게 심란해진 거야. 그런데 대풍이 일어난대. 그럼 여러분 풍자가 들어갔고 대자가 들어갔으니까 해석할 수 있지. 큰 바람이 일어나서 태산같이 성난 물결 천지에 아욱하니. 그럼 여러분 갑자기 물결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결이 세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크나큰 망곡주가 얘들아 아까 선생님 주 뭐라고? 배, 큰 그 배가
나뭇잎에 굴리듯이 나뭇잎이 얘들아 이렇게 흩날리듯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지함 땅으로 내려오니 12발 쌍독대는 차처럼 굽어있고 여러분 차가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지를 생각을 해봐. 돛대가 이렇게 서 있는데 얘들아 돛대가 바람이 많이 부니까 얘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겠지. 차가 굽는 모양을 얘기를 하는 표현이야. 근데 그걸 몰라도 아 얘는 굽어 있구나라고 하는 이 모습만 봐도 돼. 그래서 주어랑 서술어만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 그리고 52폭의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얘들아 이 돛대도 이렇게 배가 뿔룩 나와서 팽팽해졌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크게 얘들아 한자가 있는 애들을 원리만 조금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왜? 어차피 얘들아 지금 다 현대어로 많이 쓰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중략이에요. 그럼 여러분 중략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 이제 사건 하나가 끝난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는 사건이 뭐가 된다고 생각해주면 돼 얘들아? 전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지금 앞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지금 내가 출발해서 지금 얘들아 태풍을 겪고 있는 죽을 위기를 겪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자 그것도 살펴보자. 자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중략 다음 부분 볼게. 15번. 자 여러분 날이 마침 극렬하고 석양이 비치어서 그러면 여러분 극열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석양이 뭐예요 여러분? 해잖아요.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여러분 극열은 너무너무 극심하게 열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그냥 해석해주면 되는 거야. 날이 너무 더워서 끓는 땅에 엎드려서 말씀을 여쭈니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선 땀이 배기 시작한대. 그럼 이런 누군가를 내가 얘들아 인사를 올리고 있나 봐. 근데 너무 더운 날에 무릎 꿇고 얘들아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뭐가 생기기 시작해? 땀이 배고 불이 나고. 여러분 문장 구조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여러분 대고를 통해서 지금 무슨 상황을 보여주고 있냐면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물 흐르듯이 하더라. 나라께서 보시고. 근데 여러분 나라께서 보신데 높임 표현도 쓰고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 대부분 임금님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나라님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 그러면 여기는 임금이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조선에도 있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올 거니까 여러분 이 임금이 두 사람일 가능성이 생기죠. 일본 왕이거나 우리나라 왕이거나. 그치? 너희가 더위가 어려우니 먼저 나가 쉬라 하시고 곡배. 얘들아 이 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 배가 엎드려 절을 하고. 그렇지? 그래서 절을 하고 물러나니 천은이 만극하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천은이 만극하다라고 해서 감사 인사까지 올리고 있어. 자 그러면 완전히 임금님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 것도 볼게. 더위를 많이 먹어서 막힐 듯 하는지라 살도 못 기다려서 하초로 돌아오니 누이도 반기고 딸은 기뻐서 울고 있대요. 그럼 이러면 누이하고 딸이 나를 반겨주고 있다는 건 내가 어디로 돌아왔다는 뜻이야? 조선으로 돌아왔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때 임금은 누구의 임금인 거야? 조선, 우리 임금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장면은 중략 다음 부분은 얘들아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냐면 귀국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중략 다음은 귀국 장면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중략 이전은 출발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이게 귀국한 모습을 표현을 하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가 친척들이 나와서 위문 너 고생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여드레 여러분 8일 동안 겨우 쉬어서. 그럼 여러분 8일 동안 겨우 쉬었다는 건 여러분 시간의 흐름을 제시했고 여러분 공주로 내려왔대요. 그러면 공주로 내려왔으니까 뭐가 변한 거야 얘들아? 공간의 이동이 생긴 거야. 맞아. 공간의 이동이 생겼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이 생기면 또다시 장면이 변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왜 A, B, C로 나눴는지 이해되지? A는 출발 장면, B는 귀국해서 임금님을 아련하는 장면, 그 다음에 C는 공주로 내려오는 장면이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내용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해줘. 처자식들이 나를 보고 죽었던 사람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여기 고쳐 아까 무슨 뜻이라고?
다시.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이 처자식들이 나를 보고 죽었던 사람처럼 보는 거래. 너무 오랜만에 봤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만나는 과정. 기쁘기 극한이라 어리석은 듯 앉아있구나. 여러분 우리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이 뭐더라? 불쌍하다라는 뜻이었지 옛날에. 안타깝다, 불쌍하다. 여러분 이런 옛날 표기들은 그대로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고쳐나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옛말을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 정도는 옛말로 그대로 출제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듯 앉아 있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 너무 놀라는 장면인 거네. 가족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말도 못하고 어버버버버 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야. 자, 그러면 아랫부분도 우리 좀 한번 더 봐보자. 자, 그 다음에 사당에 현화를 하고, 여러분 옛날에는 사대부들의 집에는 모두 다 조상을 모시는 사당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럼 그 사당들의 일단 현화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또 절을 하고, 왜냐면 사당은 조상들이 있는 곳이니까 절을 하고 혹은 인사를 하고 옷도 벗고 편히 쉬니 풍도에 험하던 일이 저승 같고 꿈만 같다. 아까 얘들아 우리 앞부분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지? 얘들아 태풍이 불어가지고 자기 죽을 뻔했었잖아. 그 풍도, 얘들아 그 바람이 불었던 그 길을 갔던 일들이 와 내가 죽을 뻔했고 저승 갔다 온 것 같았고 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이거는 여러분 앞부분에 중량 이전의 경험에 대한 자신의 뭐가 들어가는 거야? 감상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경험에 대한 감상.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손주를 안고 얼으르면서 한가하게 누워있으니 이런 한가함이 바로 강호의 산이니요. 여러분 강호가 무슨 뜻이더라? 강과 호수가 두 개가 결합하면 무슨 뜻이었어 얘들아? 자연. 자연에서 사는 산인 산 사람 같은 느낌이더라. 그럼 이 산 사람이라는 게 진짜 산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을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너무 한가하니까 그 한가함이 자연에서 즐기는 사람 같고, 성대, 얘들아 이 성대라고 하는 단어 잘 기억해줘. 얘들아 성대가 뭐를 줄임말일까? 태평성대. 자, 여러분 태평성대를 여러분 고전소설이나 고전시가에서는 성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태평성대라고 하는 말 잘 기억해줘. 그러면 태평성대의 일반이더라. 이게 일반이 뭐야 얘들아? 이게 태평성대의 모습이지, 일반적인 모습이지 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편안함을 느끼는 게 바로 태평성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자신이 갔다 온 감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일동장류가라고 하는 애는 얘가 기행문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행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기행문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는 무슨 내용하고 무슨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경험. 왜냐면 내가 어떤 거를 보고 들었는지에 대한 경험. 그리고 여러분 기행문은 뭘 또 찾아야 돼? 기행문 내가 보고 들은 거에 대한 감상.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경험, 즉 경험은 다른 말로 견문이라고도 해. 견문과 감상에 대한 내용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경험이 세 가지가 나온 거잖아. 출발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태풍을 만난 거, 집으로 돌아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한 감상들을 쭉 제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요거 정리했으면 우리 어느 걸 보냐면 이제 나지문도 한번 가볼게. 얘들아 97쪽. 얘는 연계가 안 됐던 거. 얘들아 얘는 연계가 안 됐던 거니까 우리 뭐부터 봐야 돼 얘들아? 우리 제목 보고 그치 화한구곡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또 뭐 봐야지? 보기 봐야지. 보기 좀 한번 봐보자. 자 얘들아 우리 보기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우리 98쪽 한번 보자. 자, 여러분
98쪽에 93번을 보시면요. 자, 보기를 보면 자, 조선 후기 시가에선 경험과 외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여러분 경험에 대한 거 아까 가는 이해되지? 자기가 여러분 일본으로 갔다 온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단어 들어가 있어? 보기에 외물. 그렇지. 여러분 외물이 무슨 뜻이에요? 한자를 주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 그치? 한자를 안 주네. 근데 여러분 수능 특강에서도 이렇게 수능에서 한자를 안 주고 있는 단어들은 뜻을 다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바깥 외자에다가 여러분 우리 물건 물자를 쓰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하면 외물이라고 하는 애는 자, 외물은 여러분 나를 제외한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그러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자연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여러분 모든 물건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외물에 대한 이 관심이 확대가 되는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일동양류가 봐봐. 사행을 다녀온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해서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얘들아 뭘 찾으라는 거야? 경험하고 아까 얘들아 감상을 찾으라는 거야. 근데 얘는 여러분 수능 특강에 연계된 지문이니까 얘들아 설명이 뭐밖에 없어? 그냥 한 줄밖에 없어. 근데 이제 화암구곡은 연계가 안 됐으니까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네. 한번 보자. 화암구곡은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강호에서의 자족감. 그러면 여러분은 찾아야 되는 게 1번이 강호에서의 자족감. 이거 찾아줘야 되고 여러분은 번호만 매기시면 되죠.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이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에 따른 회포. 그럼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출사를 안 했다는 건 여러분 그냥 향촌에서만 머물고 있는 사람인가 봐. 그러면 여러분 그 향촌에서 머무는 회포. 여러분 회포가 뭐예요? 그 감정이죠 여러분 감정. 그래서 여러분 내가 향촌에서 머무는 거에 대한 나의 감정. 자, 그 다음에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된 개성적 공간에 대한 긍지.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취향이 반영된 공간이 있대. 뭐 취미생활을 하는 공간이 있나봐. 그거에 대한 긍지를 제시하고 있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여러분 일수를 한번 보자. 이거 한번 보자. 자, 여러분 꼬아자랑 층성류요라고 되어 있는데 층성류의 뜻을 한번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층성류는 여러분 석류나무로 만든 분재래요. 분재. 여러분 분재는 엄청 비싸요. 돌에다가 좋은 돌도에다가 그 모양에 맞게끔 구해와야 되고 그거에다가 나무를 또 심어가지고 그러면서 얘들아 이걸 조경같이 이렇게 하는 애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분재 하나 나왔고 자, 그 다음에 트레즈은 고사메라라고 하면 이 매화나무를 여러분 접붙여서 만든 분재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층성류하고 고사메를 통해서 우선은 대구법이 쓰였구나. 문장 비슷한 걸 알 수 있으니까 대구법 다 생각해주고 이 대구법을 통해서 이 두 개가 나의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취향이 반영된 거지.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있는 자연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해서 만들어낸 얘들아 물건들이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은 여러분 취향이 반영된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첫 번째 수에 뭐가 나올 가능성이 큰 거야? 긍지심이 나올 가능성이 큰 거지. 그치? 자, 삼봉괴석에 달린 소나무가 늙어 있으니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 봉우리 같이 생긴 여러분 돌에 여러분 이런 단어를 기억해줘. 여기에 소나무가 늙어 있으니 그럼 소나무도 얘들아 뭘 만들어 놓은 거야? 분재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일부러 여러분 이렇게 생긴 돌에다가 이상한 모양이 생긴 돌에다가 그 옆에다가 이렇게 소나무를 분재를 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아마도 화암 풍경이 너밖에 없는 것 같다. 이곳에 얘들아 바위 풍경이 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 긍지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분재에 대한 너밖에 풍경이 좋은 게 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이 긍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어요? 너밖에 없대요.
의인법을 쓰는 거죠. 여러분 의인법이에요. 의인법.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의인법을 써서 그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그 다음 것도 한번 가보자. 막대를 짚고 나와서 건인이 양육풍이 불어온다. 자, 여러분 막대를 짚고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이 조금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여러분 양육풍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양유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한자가 안 나와 있어도 알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양유는 유자가 버드나무 유자야. 버드나무 유자야. 그래서 얘는 버드나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고전시가 읽으면서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여러분 버드나무는 어떤 계절을 상징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 그 2학년 올라오기 겨울에 내가 고전시가 어휘 암기했던 거 1도 기억 안 나? 여러분 요거 봄이야, 봄이야. 그러면 여러분 나 이 새끼 진짜 돌아보겠다.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이걸 다 화면 보기랑 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랬지? 자, 아무튼 이다 봄이야, 봄.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불어온대? 버드나무 바람이 불어온대. 그러면 쉽게 말하면 봄바람이 불어온다는 뜻이야. 그러면 봄바람이 분다는 건 얘들아 이게 무슨 시어야? 계절적 시어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계절적 시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류라는 말이 나오거나 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계절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긴 휘파람 짧은 노래 뜻대로 소일하니. 여러분 소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 고전시가 기출 분석을 하면 강호사 시가나 이런 작품들에 많이 나왔었어. 자, 여러분 소일이 무슨 뜻이야 얘들아? 한가하다. 내가 하루 종일 소일거리를 하면서 지낸다. 한가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자연에서 내가 한가롭게 지내고 있고 계절 봄이 오니까 내가 즐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초동과 목수는 웃고 가리키고 있더라. 그럼 여러분 초동하고 목수, 얘들아 목수는 한자를 줬는데 여러분 혹시 초동과 목수가 뭔지 혹시 알아요, 여러분? 자, 얘네들이 웃는다는 건 여러분 사람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목동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양이나 소를 기르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얘들아 풀을 먹이면서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웃으면서 가르치더래요. 이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를 웃으면서 가르치는 거야? 나를.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살잖아. 그 사람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다니더라. 그럼 이 말은 여러분 내가 뭐를 못했어 얘들아? 내가 출산을 못했더니 여러분 향촌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웃더라. 나는 소일거리를 하면서 즐기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수는 여러분 이 육수는 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 것도 한번 봐보자. 자, 이러면 우리 또 마지막 수를 한번 또 보시면, 자, 마지막 수를 보세요. 맑은 물에 별을 갈고 청산에 섭을 친 후. 여러분 지금 별을 갈았고 섭을 친다는 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물, 청산 다 뭐에 대한 이야기야? 자연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치? 이 자연에서 별을 뭘 하고 섭을 뭐 하고 뭔가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서림풍후에 얘들아 이것도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를 먹여서 돌아왔다는 건 여러분 계속 농사일들이나 아니면 목동의 일들을 하고 아휴 두어라 야인생에도 자랑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야인생애라는 건 들약자에다가 사람인자를 써서 제시를 했으니까 사실은 여러분 출사하지 못한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야, 자기야. 그래서 여러분 화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출사하지 못해서 향촌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소일거리하고 내가 보잘것없다고 비웃다고 하더라도 에휴, 내가 이렇게 한가롭게 지내고 돌아와 보니 내가 농사를 짓고 돌아와 보니 이것도 자랑할 때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자랑할 때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 이 자연에서도 그래도 내가 뭘 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자존감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수는 1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디를 가보냐면 우리 98쪽으로 한번 가보자. 98쪽으로 갈게. 자, 여러분 98쪽에 여러분 91번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봐보자.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가는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어야지. 내가 귀국을 했다는 건 출발하는 내용들을 다 얘들아 뭐 하고 있는 거야? 다 과거 회상하고 있는 내용이고 아까 얘들아 내가 태풍 만났던 거 과거 회상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요거 맞는 표현이야. 과거 회상 있어야 돼.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들어가 있어? 아니야, 오히려 현재에 더 만족감을 느꼈잖아. 손자 안고 만족감을 느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 맞는 거야.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아 미안해, 아쉬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지. 이건 뒷부분 뜰린 거고. 이거 진짜 왜 자꾸 꺼질까잉? 자, 그 다음 다시 가는 사물의 형태가 변한 모습을 묘사하여. 여러분 사물의 형태가 변한 게 뭐 있어요? 사물은 아까 외물들이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걸 사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러분 가에 혹시 사물의 형태가 변한 거 있어 없어? 있어. 태풍 불었어. 바다가 모습이 변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때 사물의 형태는 여러분 바다에 있는 모습이랑 또 뭐가 있었냐면 배. 여러분 배에 있는 돛대들이 있었잖아요. 그 돛대들의 모습이 차처럼 변했다, 아니면 이런 반달처럼 변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잖아. 요거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외부 환경에 영향력을 부각을 시키고 있다. 외부 환경이 뭐야? 그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태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러면 얘 맞는 거네. 2번이 맞는 말이네. 그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얘들아 태풍이 불어서 얘들아 모습이 변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얘들아 말을 바꿔서 표현을 해버리는 거야. 이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세 번째 할게요. 계절을 나타내는 어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양육품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애달픈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었죠. 내 만족감과 아니면 나의 얘들아 자족감을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지. 자, 그 다음에 나는 두 인물의 행위를 대비를 해. 얘들아 여기 초등과 목수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걸 대비하고 있는 건 없어. 그래서 평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가나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사용을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탄적 표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우리 어떤 애들이 영탄적 표현이 들어가지? 영탄적 표현 감탄사 써야지. 그렇지. 얘들아 감탄사 사용을 해주면 돼. 근데 여러분 딱 봐도 얘들아 지금 가하고 나에 감탄사가 쓰여있는 부분들은 없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면 영탄적 표현을 쓸 수 있는 방법도 뭐가 있어? 이거 해도 돼? 감탄형? 어미죠. 그쵸? 감탄형 어미예요. 그럼 여러분 감탄형 어미는 지금 다 현대어풀이를 많이 해주고 있는 편이잖아. 그럼 현대어풀이를 해주고 있을 때 대부분 감탄형 어미가 뭐뭐하는? 군화야. 그렇지? 근데 군화만 찾지 말고 옛말에서는 얘들아 어떻게 쓰냐면 뭐뭐하 로다 뭐뭐 보다도 여러분 이게 감탄형 어미가 옛날에는 선어말 어미처럼 쓰였으니까 얘를 찾아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이때 로나 도가 이게 감탄형 얘들아 선어말 어미거든. 그래서 여러분 뭐뭐 로다 도다는 현대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나에 있어요 없어요? 나에는 얘들아 맨 끝에 종결어미들을 보면 얘들아 한오라가 있지만 한오라는 감탄형 어미가 아니야. 현재 시제야. 그러면 여러분 얘는 이게 없고 가에는 있어요 없어요? 가에 있어요. 왜냐면 아랫부분에 얘들아 우리 지금 27번째 줄에도 뭐뭐 군화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고 31번에도 얘들아 일반이로다 라는 말 들어가 있어 얘들아. 이런 게 감탄형 얘들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영탄적 표현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영탄적 표현 하나 더 있어. 여러분 영탄적 표현이 하나 더 어떤 애를 가지고 내 영탄적 표현을 드러낼 수 있어? 고전시가에서 서류적 영탄법.
서리법이기는 한데 그게 얘들아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면 서리적 영탄법이 돼요. 질문의 방식인데 그 질문의 의도가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너무 얘들아 예쁜 물건이 있어. 그 예쁜 물건에 대한 감탄할 때 너 저거 너무 예쁘지 않아? 라고 질문을 했지만 사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 나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영탄적 표현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가에는 있는 얘들아 경외감이 무슨 뜻이에요? 경외감은 너무 놀라고 존경하는 것을 얘기를 해. 내가 어떤 걸 우러러보고 얘들아 너무 놀라는 내가 신을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위대한 자연을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봐. 그래서 여러분 무서워하면서도 존경하고 있는 건 경외심이라고 해. 근데 여기서는 경외심을 갖고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5번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92번, 9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래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랑 92번 볼게요. A 부분을 보면 선상에서 불빛 두어 점을 의지해서 떠나온 곳을 가늠하는 행위를 통해 수랑후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배를 떠나는 모습 잘 드러나지. 자 2번 비에서는 신하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이런 너네 덥겠다 이미 꿇어 앉혀놓고는 덥겠다 해가지고 물러나게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들아 성은이 망극하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맞아 아니야? 맞지? 왜냐면 갑자기 얘들아 가족이 아버지가 오시니까 할아버지가 오시니까 너무 놀라고 있는 거 맞아요? 무심하게 대응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아닌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심하게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한 거야? 놀랐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사실 3번은 틀린 거. 자 여러분 이 질문에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지금 최근 여러분 수능에서 고전 시가에 대한 문제가 원래 수능은 고전 시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원래 기출 분석을 하다 보면 9월 모의고사를 보시면요. 9월 모의고사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문학에서 계속 무슨 문제가 나냐면 A, B, C, D, E, F, G, H까지 나와.
얘들아, 그래서 그게 이러면 A와 D와 C가 무슨 관계인지 이런 것들만 물어보거든. 그래서 각각의 얘들아 단어들이나 상황에 대한 내용들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고전 시간에서는 구체적인 여러분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많이 물어봐. 그래서 여러분도 꼼꼼하게 이 사람의 행위가 왜 이렇게 나왔고 이 내용이 왜 나왔는지 조금 고전 시간과 소설처럼 문제를 많이 내고 있는 여러분 좀 문제 유형이 좀 바뀌어가지고 요런 걸 잘 구분을 해줘야 돼. 자, 그럼 여러분 4번도 갈게요. 포구를 돌아보지만 보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고국을 보고 싶지만 밤이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불빛만 보인 상황이었잖아. 그러니까 맞고 B에서는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뜨거운 땅에 엎드려 있는 일을 힘겨워하는 일이 그게 땀이 계속 나고 너무 무릎이 아프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자 마지막 A에서는 예기치 않게 맞닥뜨린 여정상의 위험이 뭐였어요? 태풍이 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과거에 위험했던 경험에 대한 소회 얘들아 소회가 뭐야? 소감을 소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소회는 소감이야 소감. 그래서 내가 경험한 감상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지. 자 그럼 여러분 이제 93번도 한번 가볼게. 여러분 93번에서 1번을 보면 가는 배가 나뭇잎처럼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하늘에 올랐다 떨어졌다 지함으로 내려왔다고 표현한 걸 통해서 태풍을 겪은 체험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왜냐면 비유법을 많이 썼으니까 생동감 있게 드러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나는 화음의 풍경이라 인정할 만한 것이 너밖에 없다라고 해서 자신이 기른 화해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 여러분 이거를 긍지라고 표현을 했었죠. 맞죠? 자, 그 다음 가는 육선에 탄 사신이 만물에 격동할 만한 군악을 들으며 떠나는 데에 주목해서 경험에 대한 관심을 제시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출발하는 거 내가 경험한 거고 그 경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악기는 어떤 소리를 내줬고 이거는 어느 정도의 소리가 나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다 쓴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는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식물에 주목해서 외물, 여러분 외물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이제 4번 갈게요.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사행길에 복잡한 심사가 드러나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나는 청산에서의 삶을 느끼는 자랑스러움 있어요. 그러면 그 야인생애로 표현을 해서 여러분 이 두 개가 자신이 얘들아 복잡한 심사랑 그 다음에 여러분 야인생애라고 하는 말이 겸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겸양이 뭐였지? 우리 1학년 때 배웠는데 여러분 겸양이 무슨 뜻이더라? 겸손, 여러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답은 4번이 된다. 자 5번 갈게요. 집으로 돌아와 한가하게 성대를 누리면서 사는 만족감. 양육풍의 감흥. 얘들아 감흥이 무슨 뜻이야? 여러분 이게 감정을 얘들아 대응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감정이 유발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감흥이라는 건 내가 그 대상과 여러분 어떤 감정을 교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약간 객관적 상관물이나 감정이입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여러분 양육풍에 내가 얘들아 그거에 얘들아 감동을 해서 혹은 여러분 감정이 유발이 되어서 그걸 뜻대로 소위 하는 한가로움을 느낀다라고 봐줘도 되는 거지. 한가로움은 내가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자족감이라고 표현을 해도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여기선 4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문학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개의 킬러 문제들이 좀 있긴 하지만 문학 전체가 다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한자가 제시되지 않는 고전 시가에서는 여러분이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모르는 단어들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99쪽이랑 그 다음에 101쪽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숙제로 풀어볼 거야. 여러분 얘는 한자가 있고 내용이 좀 더 순환 특강은 기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숙제를 풀어오자. 99쪽, 101쪽.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랑 어디를 또 가냐면 여러분 우리 수능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52쪽으로 갑시다.
나왔던 지문인데 원래는 수능이 얘들아 비문학이 몇 개나 연계됐다고 했었어 얘들아. 선생님 4개 연계됐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52쪽을 보시면 돼요. 자, 이러면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사실 재작년 수능에 나왔던 지문의 내용이랑도 비슷한 내용이야. 그럼 혹시 그 꽃게 나오는 L그래프 혹시 시험 범위로 들어갔던 학교들도 있지? 그럼 나중에 재작년 기출 분석을 해보시면 꽃게 그림 그려져 있는 애가 있어요. 그 L그래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상치나 결칙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 문학이라 독서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지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들아 독서도 사실 얘들아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한 거야. 그래서 원래는 얘들아 수능 특강이랑 연결되기도 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기출에 나왔던 제재들이 연결이 되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기출 분석을 잘했던 친구들이나 수능 특강을 잘 보고 얘들아 학교에서 얘들 독서 과목을 잘 들었던 친구들은 여러분 요 내용 어렵지 않게 문제 풀었을 거야. 그럼 선생님을 한번 봐보자. 첫 번째 문단. 얘는 첫 문단이 되게 짧아요. 그럴 때는 대부분 중심 소재만 제시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1문단이 짧을 때는 중심 소재만 찾으면서 봐줘도 돼. 자, 가보자.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데이터의 처리에서 정확성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데이터에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이 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가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의 이 데이터의 특징이라는 게 어떤 거야 얘들아? 정확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때 이 정확성을 얘들아 방해하는 게 결측치와 이상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결측치를 한번 보시면 결측치하고 이상치가 생기면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결측치와 이상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결측치부터 한번 가보자. 결측치는 데이터의 값이 빠져있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뭘 해주고 있어? 그냥 정의 내리고 있으니까 데이터의 값이 빠져있구나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체는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방식이 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뭘 더해주냐면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게 결측치인데 그 정확도를 다시 채우는 방법이 무엇인지까지도 제시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아 데이터의 특징을 잘 드러내기 어려운 이 어려운 요소를 해소하는 방법까지 제시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 글은 내가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해소 방법까지 제시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상치도 보지는 않았지만 이상치도 정의가 나올 거고 이상치도 여러분 그거에 대한 해소 방법을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자, 보자. 그 다음에 대체하는 값으로는 그러면 여러분 대체해서 내가 채울 수 있는 값으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세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럼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주면 될 것 같아. 자,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 수준으로 정렬을 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그러면 여러분 3번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네. 2번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순위를 매겨서 중앙값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에서는 여러분 똑같은 순위, 똑같은 점수를 맞더라도 무슨 거를 더 맞으면 여러분 1순위가 되고 뭐를 덜 맞으면 몇 순위가 되고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 그걸 중앙값에도 적용을 한다는 거야. 자, 데이터의 개수가 만약에 짝수개가 된다면 그럼 중앙에 있는 값의 평균이 중앙값을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중앙값을 어떻게 얘들아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글의 짜임은 비슷한 방식으로 많이 가니까 그럼 여러분 이상치도 이런 방식이 나올 거라는 걸 계속 생각해주면서 봐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또 최빈값은 여러분 3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최빈값은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값이 연속적인 수치가 나오면 평균을 사용을 하고
숫자처럼 순위가 있는 값에는 중앙값을 사용을 하고 직업과 같이 문자로 나타냈을 때에는 최빈값으로 결칙치를 대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최빈값까지 개념 딱 나왔고 일반적으로라는 이 문장은 여러분 뭘 사용을 하는 거야? 각각 1번과 3번에 얘들아 대체되는 값들에 언제 사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지. 그래서 여러분 얘는 대체하는 값에 사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상치의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상치도 아마 이런 방식으로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 얘들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부분을 한번 가볼게. 나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봐봐. 선생님이 1문단만 여러분 조금 자세하게 보려고 여기 정리해 놓은 거고 자, 여러분 세 번째 문단 갈게요. 자,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서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을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2번에 대한 여러분 문제점 제기 한번 해보자. 자, 이때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에 대해서 주로 생긴다. 그치? 우리가 얘들아 10을 써야 되는데 공 하나 더 써가지고 100을 써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면 그럼 갑자기 너무 큰 값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생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상치가 만들어지는 내용.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도 있다. 언제 있냐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이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그럼 대부분의 얘들아 프로 선수들이 만약에 얘들아 한 4억, 5억 정도의 얘들아 연봉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막 100억을 받고 있어. 한 사람만.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는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례를 통해서 이상치가 언제 만들어지는지 우리 알 수 있는 거지. 이상치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가 나온 거야. 이런 데이터들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표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중앙값으로 많이 사용을 하면 이상치를 조금 더 완화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이상치가 들어가면 어느 하나가 너무 적고 너무 많으면 평균에 너무 큰 영향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이용하지 않고 딱 중앙에 나온 값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그래도 이상치가 들어가 있는 값들을 좀 우리가 수월하게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얘들아 지금 세 번째 문단까지도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4번 네 번째 문단 한번 가보자. 자, 평면사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평면상에 얘들아 점들의 어떤 이런 위치들을 표현하기도 하잖아. 여기에도 이상치가 있을 수도 있대요. 대부분의 점들은 가상의 직선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그 데이터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어떤 직선이 있고 가상의 직선이 있고 점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어.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 뭐가 되는 거야? 데이터를 잘 드러내주는 경우. 데이터의 특징이 잘 드러난대. 근데 아까 데이터의 특징이 뭐였어? 1문단이 뭐였어? 정확성.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정확성을 잘 드러내는 문장이 되는 직선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직선을 L이라고 하자. 그런데 이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점이 바로 이상치다. 그럼 여러분 이걸 L 그래프라고 할 거고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걸 이상치라고 부른다. 여러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문단 가자.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L을 가상의 직선을 먼저 그리지 않고 그냥 여기다 점들이 있고 이상치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직선 L을 찾을 거예요. 직선 L이 뭐예요 여러분? 직선 L이 지금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정확성을 갖고 있어야지. 데이터의 특성을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애를 찾을 거야. 그래서 얘는 여러분 데이터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정확성이 높은 애를 찾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 A 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서 정상치의 집합으로 가정을 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뭘 해서 뭘 하고 뭘 해서 뭘 하고 여러분 계속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과정은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은 순서를 찾아줘. 자 우선 찍으려 했더니 자 그다음에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을 해요. 이게 두 번째 순서. 이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점들 중에서도 이 점하고 이 점을 그냥 고르는 거야. 그걸 고르고 이렇게 후보 직선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럼 이렇게 후보 직선을 두어서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를 구하는 게 3번이죠. 3번. 자,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은 정상치 집합에 추가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 거리가 5인 경우까지만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 후보 집합에 얘네들이 다 들어오겠다. 얘네들 다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이때 얘네들은 정상치 집합에 계속 포함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추가를 해서 이러면 추가를 하는 게 4번이고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준 기준 즉 문턱값. 여러분 문턱값의 개념이 나왔어. 문턱값은 무슨 개념이라고?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를 정해준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게 문턱값의 개념이고 이거보다 많으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고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만약 작다고 한다면 후보 직선을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후보 직선을 얘들아 선택할 것인가 말 거에 대한 기준은 누가 결정을 하는 거야? 문턱값이 결정을 하는 거야. 그치? 내가 설정해 놓은 문턱값이 결정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문턱값에 의해서 얘들아 후보 직선을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5번째 순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자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점들은 후보 직선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때는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과정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직선 중에 가장 집합의 데이터의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L로 선택을 한다. 그럼 여러분 최종 후보군에서 마지막으로 L을 고르는 게 마지막 여러분 6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6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치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렇게 점을 고르면 이건 후보에 버려지게 될 거잖아.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도 후보에서 버려지게 될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상치가 있어도 L 그래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A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여러분 이 L 그래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재작년 꽃게 나온 내용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 기억을 해주면서 문제 푸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54쪽에 있는 10번 문제를 여러분 한번 풀어볼게요. 그거는 얘들아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
자, 얘들아 요게 오답률이 71.6%여서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웠어. 이러면 화작 같은 경우는 화법이 1위였잖아요. 72%여서 가지고 화작이 어려웠고 화작은 2위에 해당했고 엄매에서는 1위에 해당하는 문제였어. 이 10번 문제가. 자, 그럼 한번 봐보자. 우선은 L과 관련해서 아까 A 기법이 있고 지금 보기에서는 뭘 해주고 있냐면 B 기법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야 되는 거지. 자, 우선은 L을 찾는 여러분 B 기법 같은 경우는 후보 직선을 이미 여러 개를 가정한 뒤에 그럼 여러분 얘는 후보 직선을 몇 개씩에다 찾아? 한 개씩 찾았거든. 하나에서 얘들아 후보 최종 후보군에 넣고 아니면 버리고 하나하고 최종 후보군에 넣고 버리고. 근데 얘는 여러 개를 그냥 설정을 먼저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이점이 돼야 되는 거지. 첫 번째 차이점. 모든 점에서 각 후보들의 직선과의 거리를 구해서 여러분 거리를 구한대요. 이 거리를 구하는 건 여러분 얘도 A 기법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었고 여러분 지금 얘도 거리를 사용했어. 얘도 거리를 여러분 만들어내죠. 자, 그대가 가장 가까운 직선을 찾아요. 얘는 얘들아 거리를 계산해서 뭘 했냐면 집합에다 넣었거든. 그러면서 여러분 최종 후보군에 넣어놨는데 이러면 비기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얘가 가장 가까운 걸 찾을 거야. 근데 이렇게 가장 가까운 걸 찾으니까 얘들아 뭐가 생긴대요 여러분? 적합한 직선이 안 찾아진대요. 그러면 여러분 직선으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정확도가 떨어지는 직선이 얘들아 골라지게 된다는 거잖아. 자,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이러면 대부분의 최적의 직선하고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돼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이상치를 포함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직선이 얘들아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또 차이점이 생겨요. 얘는 이상치가 있어도 여러분 L그래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얘는 이상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L그래프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이거를 못 찾는 거야. 그러면 차이점이 뭔지를 생각하고 과정을 생각을 해주면 되지.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1번을 봐봐. A기법과 B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여러분 이거는 맞아. 둘 다 최적의 직선을 찾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 여러분 A는 두 개만 고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직선을 표현하는 게 아니야. 얘도 여러분 점을 지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직선만 찾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점을 많이 찾는 게 아닌 거지. 1번 틀린 거야. 자, 2번 가자. A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을 했어 얘들아. 이상치 포함했어. 있어도 얘들아 찾아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제외한다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은 거지. 비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 여러분 얘는 제외하지 않는 거 맞아. 자, 그 다음 A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죠. L그래프 찾을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그럼 비기법에서 사용된 얘들아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요? 이상치 지나지 않아요. 이상치와 얘들아 지금 최적의 직선 사이에 놓인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지 않지. 자, 그럼 4번 가자. A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작으면 후보 직선을 버려요? 여러분 문턱값의 개념이 뭐였어? 이상치 개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문턱값의 개념이 뭐였어 얘들아? 앞에 다시 가봐. 문턱값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개념이 뭐였었냐면
문턱값은 얘들아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를 정해준 기준이야. 이상치의 개수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문턱값의 개념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4번 틀려. 자, 여러분 비기법. 여러분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 있어요?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포함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상치와 얘들아 최적의 직선 사이에 놓을 거거든. 안 돼요. 응? 자, 여러분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적절하지 않아. 자, 그다음 5번 갈게. A기법에서 후보직선의 정상치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다. 여러분 후보직선의 정상치의 집합에 여러분 이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 얘들아 후보집합이 얘들아 이렇게도 해서 고를 수도 있고 여기 이상치가 있으면 이렇게 점을 해가지고 후보직선에 얘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는 거는 맞아. 이상치를 배제한 건 아니니까. 비기법에서 후보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죠. 여러 개를 설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답은 5번이에요. 후보직선하고 L그래프의 개념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거기 아래 여러분 지금 표 하나 있을 거예요. 그쵸? 그 표에다가 선생님이랑 숫자 좀 한번 써봅시다. 1, 2, 3, 4, 5 여러분 숫자 좀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1번 얘는 8.4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는 13.3을 쓸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4.6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5.2 그 다음에 28.4예요. 아까 얘들아 선생님이 여러분 요 문제 오답률이 몇 파라고 했어 얘들아? 71.6%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가 정답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오답률에서 이 애들 있잖아. 이렇게 10%대나 얘들아 10% 미만인 애들은 사실은 친구들이 정확하게 지문을 모르는 거야.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면 대부분 10%대가 나와. 10% 얘들아 안판인 경우는 여러분 지문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4번이 여러분 정답률보다 어때요? 더 높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정답률보다 높은 오답률이야. 그러면 정답률보다 높은 오답률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봐줘야 돼. 왜냐면 이게 되게 매력적인 선택지, 오답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내가 정답을 맞췄건 다른 답을 골랐건 시험장에 가서 왜 고3들이 시험을 봤을 때 이게 되게 왜 매력적으로 생각이 들었을까? 나도 만약에 4번을 골랐다면 나는 왜 이 4번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을까? 이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기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얘들아. 자, 여러분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부분 아이들이 뭘 많이 생각했냐면 이 문턱감에 대한 여러분 뭐를 놓친 거야 얘들아? 정의를 놓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돼? 어떤 정의가 나와 있으면 그 정의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숙지가 되면서 지문을 읽어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의를 정확하게 독해할 것.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뒤에 나와 있는 비기법은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여러분 지금 뭘 놓친 거냐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는 문장인데 이걸 놓친 거잖아. 근데 사실 또 얘들아 3번에 있는 것도 동일한 문장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선지를 꼼꼼하게 안 읽는 걸 수도 있어. 왜냐면 4번 같은 경우는 앞부분이 맞는 것 같아. 그럼 뒷부분 그냥 바로 답. 이렇게 고르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고3 친구들도 여기에서 이거를 많이 놓친 이유는 선택지를 여러분 꼼꼼하게 독해를 하지 않아서 그래. 아니면 보기를 연결을 안 시켰거나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연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답을 놓치는 건 아닐까? 그럼 나도 지문을 읽을 때 뭐를 중점으로 읽어야겠다. 정의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내가 숙지하면서 지문을 읽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여기서 보기에 대한 내용들을 잘 연결해서 답을 골라야겠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정답률보다 오답률이 높은 이런 선택지들은 내가 맞췄던 내가 틀렸던 얘들아 이건 정확하게 독해를 해줘야 돼. 이거 왜 그럴까?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줘야 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이 질문은 이런 내용이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얘들아 3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래? 얘들아 35번 자, 얘들아 보자. 1번. 여러분, 최빈값은 여러분 대부분 뭐일 때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냐면 문자로 적혀져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문단에 문자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했으니까 그럼 답은 이거 맞는 말인 거 되는 거네. 데이터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거는 아니다. 여러분 데이터의 특징이라는 건 정확성인데 이 정확성이 얘들아 항상 여러분 똑같은 하나의 값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보는 거지. 왜냐면 여러분 지금 결측치나 이상치도 생기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드러나는 거는 여러 가지 수치로도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얘는 맞는 말 돼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어 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우리 뭘 생각하냐면 아까 프로 선수의 연봉. 여러분 프로 선수의 여러분 연봉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수집이 되었잖아. 오류가 안 생겼어. 근데 유독 어떤 한 선수만 연봉이 너무 높으면 뭐가 생긴다고 했어? 이상치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상치 생길 수 있네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존재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지. 그럼 답은 3번 돼야 돼. 자, 그럼 4번 갈게.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가 있어도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다. 여러분 데이터가 동일한 값이 여러 개가 나오면 여러분 그때 뭐 한다고 했어? 얘들아 복수일 때는 순위를 매겨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혹은 여러분 두 개의 값이면 평균으로 계산해서 제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중앙값은 여러분 순위를 매겨주는 방식을 사용해주면 될 거야. 자 그럼 5번 갈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특정 오류가 발생한 값이라도 여러분 이상치가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대부분의 얘들아 10 미만의 숫자가 나와야 해. 근데 내가 5를 잘못 써서 6으로 표시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이상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상치가 아닐 수 있다는 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항상 이상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36번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풀 거야. 36번.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56쪽 있죠. 56쪽에서부터 58쪽까지가 수능 특강에 연계된 지문인데 이거를 여러분 수능 풀어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내가 이 문제 풀었던 거에서 내가 이게 틀렸던 것들은 어떻게 다시 내가 생각해서 문제 풀어봐야 될까? 라고 하는 거 고민 한번 해보시고 아까 99쪽 101쪽도 여러분 숙제였어. 그치? 그래서 이거 숙제로 문제 풀어오세요. 자 그리고 얘들아 우리 다음 주 6, 7, 8 토일 월이거든. 토일만 정은쌤 결혼해요? 그리고 축결혼이다. 축결혼이야 축결혼. 근데 얘들아 선생님도 정은쌤 선생님 동생이잖아요. 선생님도 우리 집에 장녀기 때문에 맞이로서 전날잔치랑 모든 잔치를 주러 내가 가야 돼서 선생님도 가야 돼서 수업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 6, 7, 8일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정은쌤이 내가 결혼식 다음날부터 쉬는데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얘들아 쉬고요. 쉬고 그러면 선생님이 수강료는 어머니들께 아직 안내를 안 드렸거든. 그래서 안내 드리면서 수강료는 선생님이 빼고 안내 드릴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때는 쉬고 얘들아 그러면서 공부 좀 하고 여러분 선생님 다음 주부터 수업 다시 할게 얘들아. 알겠지? 자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얘들아 1월 1일부터 5일 4일? 5일? 4일 4일 그 다음에 1월 8일 8, 9, 10, 11 10일 요때 선생님이 상담을 좀 하려고 해. 그래서 여러분 상담지 여러분 줬던 거랑 그 다음에 여러분 올해 여러분 조금 많이 입시가 또 바뀌었어요. 면접 부분에서 좀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고대 논술도 생겼어요. 고대 논술이 4개와 8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최저가 4개와 8이기도 하고 고대 논술이 생겨서 최저가 있으니까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은 고대 아마 많이 쓸 거야. 그래서 고대 인원도 많이 늘려가지고 논술 전형으로 많이 생겼어. 얘들아 이렇게 전형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전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은 내가 설명을 좀 해줄 수도 있고 대학을 얘들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래도 선생님 좀 가다가 좀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방학 때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때 얘들아 상담 일자를 잡을 건데 선생님이 얘들아 오늘 문자를 보내줄 거거든. 그럼 문자를 보내면 여러분 그게 구글 스프레드에 대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 어플 다운 받으시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바로 이름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문자 보내주면 그 문자에 맞춰가지고 상담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거 선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상담을 할 거니까 국어 공부하는 거 계획도 짜고 선생님이 입시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이 모르는 부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전형이랑 그다음 입결이랑 좀 얘들아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좀 같이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요때 얘들아 시간 되는 친구들은 시간 얘들아 아침 10시부터 선생님이 4시까지 얘들아 그 사이에 되는 시간들 다 넣어놨거든. 여러분들 그거 골라서 얘들아 쓰셔가지고 상담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상담지를 먼저 쓰셔야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그렇게